7월 일단 세미나 적격성 평가 이건 범위가 좀 한정적이라 진입 영역이 넓은데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적격성 평가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나. 그냥 일반 논문으로 하면 너무 재미없을 것 같고 세부로 들어가면 제가 아는 부분이 많지 않아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단 목차는 규정을 검토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사내 규정 공부고요. 거기서 좀 갭이 있는지 같이 보시고, 그 다음 적격성 평가 현황, 저희 성남 사이트에 대한 적격성 평가 현황을 간단히 보신 다음에 적격성 평가 문서에서 뭘 봐야지 될까 검토한 항목을 간략히 보시고, 제품 품질에 미치는 영향, 요즘 대두되고 있는 리스크 어세스먼트 부분을 같이 언급하겠습니다. 규정은 지금 저희가 전에는 밸리데이션 솔직히 규정이 따로 있었는데 합쳤어요. 실사 중장에서. 그래서 5.900이 있고요. 적용 범위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퀴먼트랑 유틸리티, 매핑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퀴먼트는 장비죠. 장비 유틸리티랑 좀 영어하면 편할 것 같은데 이퀴먼트는 장비니까 생산 QC로 분할이 되고, 유틸리티는 저희가 그 제조 지원 설비 쪽, 시설? 예, 시설. 예. 그렇게 좀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매핑 테스트는 보관소에 관련된 거고요. 룸 IQ는 처음에 공조하기 전에 룸에 대해서 적격성하는 부분이 있고, 여기 지금 보시면 해당되는 분들이 일단 없어서 일단 언급은 하시는 계획서랑 리포트 작성하는 거는 주의는 저희가 정했어요. 일반적으로 생산이랑 기술팀, 기술이 구매하고 생산 직접 쓰기 때문에 두 분이 코워크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수행도 똑같고요. QC는 QC 담당자랑 보통 전문업체가 들어와서 하거든요. 이렇게. 여기도 보면은 추가적으로 전문업체가 들어와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유틸리티도 동일하게 전문업체. 매핑은 관리파트 담당자. 보관소이기 때문에 관리파트 담당자를 했는데, 매핑 테스트하는 곳이 원자재 보관소도 있고, 저희 보관 샘플실도 있으니까 QA도 들어가고 QC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작성은 저희가 전문업체에서 할 수 있지만 관련 부서랑 QA에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업체에 요청하실 때, 예, 기술팀, 오셨네, 기술팀이 미리 이제 업체에 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주시면 관련 부서와 QA가 사전에 검토를 해서 여기 들어갈 사항이 들어가는지를 검토하고, 그다음 이 두 분이 최종 승인을 받는 것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토의사항은 제가 생각나는 걸 해봤는데요. 적용 범위 보시면 이큐먼트 이렇게만 돼 있어서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된 것 같지는 않아서, 예, 가능하면 시험자에 대한 시험자 적격성도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그 적격성이랑 좀 성질이 다른 것 같아서 이거는 별도의 규정이 현재 있고요. 저희는 무균실 입실자에 대한 적격성도 별도의 저희 규정이 있고요. 선별 작업자에 대한 퀄리피케이션도 별도의 규정이 있고, 이 세 가지는 현재 규정이 다 별도의 SOP도 있고, 오디터에 대한 적격성 부분은 현재 저희가 없는데, 타사 사례를 보면 오디터에 대한 적격성이 검증이 돼서 검증된 사람이 자율점검이나 아니면 외부 오디트 나갈 때 그 사람이 선별된 사람으로 나가는 규정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여기 보시면 자체에서 하는 게 있고 외부에서 하는 게 장단점이 있는데, 자체에서 하면 일단은 본인들 실력 향상이 되고 비용이 절감되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그 업무 외적으로 하기 때문에 업무 부활하는 게 있고, 업체에서 하면 좋은 거는, 예, 그 업무만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다큐멘트가 나올 수 있는 반면에 양식이 좀 통일화되지 않았고, 그 규정 폴리시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공정이나 에디터이나 아니면 문서 작성 양식 이런 것들이 다 달라서 본인들이 프로토콜이나 이렇게 그런 내용들을 별도로 넣기 때문에 약간은 링크가 잘 안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양식을 위에 폼을 대문제 양식을 업체에 줘서 작성될 수 있도록 보완을 했고, 규정들은 다 프로토콜에 세부적인 내용 걸고, 변경관리랑 1차 사항들은 링크를 걸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각 실시 중의 역할은 세부 업에 걸쳐있는데요. 보시면
심플하게 생산은 생산 기술, QC는 QC, 유틸리티는 기술 전문 이렇게 나눴거든요. 향남 예를 보시면 좀 달라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적격성의 범위가 지금 IQQ, PQ 개념이 전에는 좀 대세적이어서 지금은 조금은 다른 영역 GQ 영역이 있어서 URS를 먼저 사용자 요구사항을 먼저 요청하고 그 다음에 FS 펑셔널 스페시피케이션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 요구사항하고 아래 한 다음에 디자인 퀄리피케이션하고 FAT는 팩토리 업세컨스라고 해서 선적되기 전에 하고 일단 좀 자세히 볼 거니까 일단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FAT, SAT, IQQ, PQ 머리 흐름으로 그냥 설비를 저희가 처음에서 할 때 URS를 먼저 작성하고 업체에서 FSDS를 만든 다음에 해당 팀에서 IL 만들어서 DQ를 만든 다음에 그 설비가 만들어지면 들어오는 건 FAT, SAT 들어온 다음에 IQ, PQ 개념을 가거든요. 요거 보시면 요거거든요. 요거. 그쪽에서 설계를 한 다음에 VMP는 그 밸리데이션 마스터 플랜, 전체적인 밸리데이션의 계획을 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RA가 들어간 다음에 URS, 사용자 요구사항을 하고 기능적인 스펙을 만든 다음에 디자인적인 측면을 만들고 들어오면서 이제 선적되기 전에 FAT 하고 선적된 다음에 SAT 하고 들어온 다음에 IQ, 인스톨레이션 보고 OQ 보고 PQ 보고 PV 넘어가는 단계여서 그렇게 다 매칭이 되거든요. 상호 연관성 관계. 그래서 요 각각의 업무에서 롤을 좀 미리 선정을 하고 그 롤에 맞는 역할을 하시면 사전에 미리 문서를 검토하는 영역들이 다 나눠져 있고 본인이 검토하는 항목들을 제대로 볼 수 있다고 하면 이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개념에서 이 흐름대로 되어 있거든요. URS는 해당 팀에서 일단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검토는 공급업체, POC 검토를 하고 그 다음 책임자, 검토랑 최종 승인 단계죠. 보시면 좀 다른 게 최종 승인에서 이 두 분이 하는 게 있고 공무팀 책임자가 하는 게 있고 이게 아마 GEP 영역인가? 조금은 다른 그거라서 이 공무팀이 하는 거는 GMP 영역까지는 끌고 들어오지 않았었거든요. FS, DS 요거랑 그다음 FAT, SAT. 전에는 이제 저희가 실사 준비할 때 FAT, SAT나 FS, DS는 없어도 실사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었는데 지금은 NS15인가 EUGMP 그게 들어오면서 필수사항으로 좀 넘어가는 과도기 있기 때문에 앞에 이걸 하셔야 되고 저희 규정을 보시더라도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범위. 보시면 사전 진행상 해서 URS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내용이 포함된다. 그래서 이런 항목들이 들어가 있고 실제 적용된 사례는 이번에 우선권 관련해서 안종승 주임이 만든 DCS 더블 듀얼 챔버 시리즈 충전 라인에 대해서 저희 규정에 따라 요구사항들 쭉 1번부터 일반적, 법적, 품질 보증, 문서, 보안, 디자인, 기능, 교정, 라벨링 이런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요구사항을 쭉 넣은 다음에 공급자에서 제출하는 문서 목록을 남기고 일탈 생기고 참고자료 쭉 만들었거든요. 이건 기본적으로 이 요구사항들이 이 체크박스에 들어가고 이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업체에 주면 공급업자가 본인들이 할 수 있으면 예스, 못하면 노를 하고 그 일탈되는 사항들, 못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맨 뒤에 일탈을 목록을 적어서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사용자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 사용자 결정을 한 다음에 사용자가 이 업체를 계속 유지를 할지 아니면 드랍을 시킬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그런 용도로 URS가 쓰이고 있고요. 이런 항목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FNDS 기능 설계 규격서라고 해서 설계 및 기능에 대해 상세 기술한 문서이고요. 그 다음에 설계 적격성 DQ할 때 가장 중요한 근거 자료. 왜냐면 아까 그림 보셨을 때 링크 걸렸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5.900 어차피 다 사내 부서에 저희가 규정, 사내 규정이랑 SOP는 다 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적격성이랑 좀 연관되신 기술팀 분들은 이 규정을 몇 번 읽어보시면 그건 좀 업체와 얘기하실 때 좀 소통이 쉬울 것 같아요. FNDS가 뭔지 개념 아시고 내용이 추가적으로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판단하시고 DQ에는 URS 및 FNDS 근거로 벤더에서 작성을 하시고요. 일반적인 적용대에 포함되는 내용은 이런 것들이 있고 FAT, SAT는 가서 FAT는 보통 가서 보죠. SAT 들어와서 보는 거. 그 다음에 IQ도 PQ 넣어봐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좀 규정에 이제 좀 저희가 현재 좀 멘트나 넣고 싶은 게 이제 구매 또는 발주하는 설비 및 기기에 대해서 설계 및 제작, 설치, 운전, 성능과 관련된 문서와 작성서의 책임을 규정하여 관리한다라는 목적이 추가가 되면 저희가 이제 기계를 처음에 구매할 때부터 발주할 때, 구매 또는 발주할 때부터 쭉 끝까지 관리하는 항목들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간단히 그 정의를 살펴보면 URS는 설비, 기계 또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는 요구사항을 기술한 문서이고요. FS는 그 DS에 대하여 기계 제조업자 또는 공급업자가 작성 제공한 사용서이고요. 그 다음 DS는 URS로부터 작성되는 것으로서 해당 기계가 사용자 요구 조건에 만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격을 포함합니다. 보통은 시스템 또는 구성 요소의 구조, 개념 설계 도면, 그다음 자재 성분에 대한 요구사항, 크기 용량, 알고리즘 제어 논리, 데이터 입출의 방식, 인터페이스에 대한 설명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FAT는 선적되기 직전에 하고 SAT는 선적된 후에 수행하는 기능 시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여기 보면 좀 그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같이 읽어보시면 적격성 평가에 대한 요구사항 중 가장 큰 변화는 이게 NS15가 도입되면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동안은 GEP, Good Engineering Practice의 요구로 취급되어 GMP의 필수 요건이라고 생각되지 않았던 URS, FS, FAT, SAT가 정식 적격성 평가 단계에 포함이 된 것이다. 즉 본격적인 적격성 평가를 수행하기 앞서서 기계 제작사와 공장, 제작사의 설치 현장에서 그 기계가 여기에 맞게 절차를 반드시 수행할 수 있도록 실제 업계에서 시행하고 있는 GMP 업무를 GMP로 흡수한 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외 규정들에 대해서 어떤 흐름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평소에 관심 있으시면 본인들의 업무 영역이 좀 더 넓어진다는 걸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 기타 밸리데이션으로는 운송 베리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운송되는 것. 여기 보시면 제품이 운송되는 동안에 그 허가 문서, 제품 규격, 라벨 등에 규정된 보관 조건이 변함없이 유지된다는 걸 모니터 확인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약간 shipping 밸리데이션이랑 좀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일단은 유통 과정 중에서도 그게 품질이 계속 유지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운송 베리피케이션이 추가가 됐고요. 포장 밸리데이션은 기계 운전 조건의 최고 운전 범위를 정하도록 한 것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포장 설계에 대해서는 적격성할 때 좀 약간 간과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제조 설비와 동일하게 그 워스트 최고와 최저 운전 범위를 포함해서 적격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 다음 제조 지원 설비의 적격성 평가에는 계절적 변화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저희가 온도 매핑할 때는 계절적 변화를 넣어서 2년에 2회 하는데 여름, 겨울을 번갈아 가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공조나 용수도 계절적인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절적인 변화에 그 영향성을 추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 공조도 보면 그 서플라이어를 들어올 때 급기를 할 때 외부 공기를 끌고 들어오기 때문에 좀 영향을 받을 것 같긴 하거든요. 물론 뭐 히터나 쿨러가 있어서 어느 정도 온도와 습도를 관리하는데 지금 알비스나 뭐 배양습 부정에서 계속 습도에 관련해서 일탈이 발생되는 걸 볼 때 습도에 대한 조절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
CC 목적은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이거거든요. 저희 그 생산된 의약품의 품질을 항상 동일하고 이상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왜냐면 의약품을 제조하는 생산 설비나 시험하는 장비나 제조자 유틸리티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품질에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상이 없음을 증명하는 목적이고요. CC 시기는 무조건 실시 전에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그다음 그 실시하는 프로세스는 일단 프로토콜 작성하고 검토가 승인받고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교육 규정은 기본적으로 저희는 그 껍데기가 일단 형식이 먼저 기본적으로 돼야 되고 그 알맹이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알맹이도 중요해 형식이 중요한데 큐에서는 이제 형식을 많이 바들이 있는데 교육이 진행하신 다음에 뭐 교육 작성하는 별첨 양식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희가 규정하기로는 1.400 상황 교육 규정이 별점 4 양식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거 그대로 끌고 들어오셔서 프로토콜 하신 다음 관련자들 서명 받고 교육 진행해 주시고요. 그 다음 실시가 되고 그 다음 리포트 작성이 승인돼야 됩니다. 기본 실시될 때 좀 호흡가 안 되면은 교육이 안 되면 좀 우왕좌왕 많이 하고 누락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교육을 좀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진행하면서 1탈이나 OS 변경사항이 안 생기라는 것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저희가 그런 경우가 발생할 때 어떻게 조치를 취할지 그런 세부적인 규정을 정해놨는데 그것들은 각 세부 규정에 따라 일단 처리를 합니다. 보통 내부에서 해온 적격성 문서를 보면 그쪽에서 미리 이걸 정해놨어요. 그래서 뭐 2D 바코드 같은 경우에는 1탈 양식을 아예 어펜딕스 키로 다 깔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희와는 양식이 다른 양식을 쓰기 때문에 물론 기본 기전은 똑같은데 형식이 다르다 보니까 각 담당자들 1탈이 나면 우리 1탈 규정을 따라야 될지 아니면 그 별청에 등록된 양식을 따라야 될지 좀 헷갈리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저희 세부 규정을 따라 처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업체분들한테 그렇게 상해 규정 5.100 1탈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하고 그 양식들은 저희 배용제한 양식을 쓸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조사 결과에 따라 페일이 나면 조치한 다음에 다시 진행하는 거고요. 했으면은 간단히 기록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안 되는 게 저희가 그 문서 양식이랑 문서 구성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그 양식을 안 쓰시거나 아니면 좀 다른 양식을 쓰시거나 그런 게 있고요. 실제 방법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먼저 프로토콜 실시를 하신 다음 프로토콜을 거꾸로 가거나 교육 규정 기록서를 안 쓰거나 다 끝난 다음 이거 다 쓰거나 그런 좀 해단점이 있어서 이거 토의하는 자리라서 이게 먼저 그런 뭐지? 먼저 양식은 저희가 5.900의 별점 4, 5 양식의 적격성 문서 양식이거든요.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전에 문서 번호가 이 위로 들어갔어요. 이 위로 들어가는 게 보기가 안 좋다고 해서 밑으로 끌어내렸거든요. 요거 보시면 5.900, 008 버전. 그러니까 요게 최신 규정인지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요 007이면 쓰시면 안 되고 최신 규정이 몇 번인 개정번호인지 보시고 요걸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문서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적, 적격성, 종류, 적용 범위, 실시 예정이 짧게 쭉.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 다 중요하긴 한데 이거는 똑같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여기서는 좀 세부 내용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적은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항상 동일한 이상이 없음 증명하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종류 및 적용 범위는 저희가 IQQ, PQ인지 그리고 얘가 어느 설비에 적용되는지 예정 일자에 들어가면 되고 책임이 상당히 중요한데 각자의 그 롤에 맞는 역할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임이 그대로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그 책임이 이제 보통은 TC점이 작성자가 뭐뭐뭐한 어느 범위까지 한다. 그냥 검토자는 뭐 기술팀장은 뭐뭐를 검토하면 뭐뭐를 조치한다. 생산팀장은 뭐뭐를 점검하고 뭐뭐한다. QA팀장은 뭐뭐하고 뭐뭐한다. 품질부서, 제조부서팀장은 뭐뭐를 검토하고 승인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과 여기에 들어가는 업무 분장의 책임이 1대1로 매칭이 돼야 되고 그 책임이 있는 내용들 이분들이 검토하고 승인하셔야 되거든요. 이거 작성할 때 한번 요거랑 더 링크 거셔서 내가 누구한테 검토받고 승인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기 넣으시면 되는 거고
설계기호나 업무 절차는 간단하고 사전 점검 항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정에 다 나와 있죠. 이 업무를 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 아까 뭐 적격성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URS나 뭐 FNDS가 돼 있었다.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가면 될 것 같고, 평가 항목 허용 기준은 좀 이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일탈이 생기면 난 어떻게 조치할 건지, 변경사항이 생기면 어떻게 조치할 건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포맷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정상적으로, FM대로 하려고 하면 좀 적격상 하다 보면 분명히 좀 약간 변경사항이나 일탈사항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찍었는데 수치가 높게 나왔어. 다시 찍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말하면 FM적으로 하면 여기 다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것들에 대해서 다시 영향평가를 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다시 스타트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식을 쓰시면 될 것 같고, 약간 목차는 좀 바꾸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SOP는 보시면 저희 SOP 양식은 규정화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도 보시면 SOP는 무조건 1번 목적, 2번은 적용 범위, 3번은 책임, 4번은 참고 문헌, 없으면 NA 하시면 되고, 5번은 이제 내용은 쭉 들어가고, 맨 끝에 이제 계정 내역, 트레이닝 리ኳ이먼트 이거 들어가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규정에 대한 교육을 받은 다음에 할 수 있다. 이 관련된 애들은 다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고요. 이 계정 내역은 계정 내역 히스토리 관리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서, SOP 추후 작성하실 때 이 양식을 꼭 지켜주셔야 되고, 적격성은 좀, 제 생각은 좀 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항목은. 아마 되게 어려움을 겪으시는 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는 경우와 걔네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할 경우에는 대부분 전에 있는 걸 끌고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양식이 달라지니까 이걸 어떡하지 다시 짜집기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포맷이 웹 업체에서 받은 걸 그대로 끌고 들어와서 하거나 기존 걸 하기 때문에 좀 내용이나 항목들이 달라지는 경향이 있는데, 중요한 항목들 기본으로 포맷 맞출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내용 뻔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냥 이 양식에 맞춰서 내용 적어주시고요. 이 항목들은 거기에 있는 것들을 해주시고, 좀 이따 보스 필수 항목들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팀 별다른 말씀 해주셨어요. 토의하면서 적격성, 네. 적격성은 이제 업체에서 많이 하고, 그래서 좀 QC 장비는 거의 업체에서 들어와서 다 하더라고요. 생산 설비는 요즘에는 거의 업체에서 들어왔고, 최근에 지금 회계동 파점 3기가 아마 1파트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하는데, 아마 전에 이제 일본 업체 거가 영문으로 작성해서 상당히 에러사항을 겪더라고요.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려다 보니까 그 전에 한남에 썼던 걸 그대로 끌고 오다 보니까 양식의 틀이 좀 바뀌어서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게 있어서, 이런 기본적인 규정 양식에 맞춰서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어떤 필수적인 항목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때 이 팀장님이 원래 저희 때 교육했던 이거 시험 보셨다고 말했던 그거. 이거는 이제 적격성 평가 절차 쭉 이 단계거든요. 보시면 요 그림을 서술 형태로 풀어놓은 겁니다. 간단히 보시면 기획 단계에서 일단은 밸리데이션 종합계획서, 이게 VAP죠. 계획서 토탈적인 계획을 세운 다음에 1단계로서는 사용자 요구 규격 URS를 만들고 상세 서력 FNDS 한 다음에 1단계, 2단계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입고전 검사 FAT 하고, 그 다음 들어온 다음에 시우 전해가지고 SAT 한 다음에 설치, 전기는 들어오는지, 설치 적격성, 재질은 어떤지 확인하고, 저희가 설정한 운전 작동 범위대로 운전하는지 보고, 제품을 적용해서 PQ를 하신 다음에 PV를 한다. 근데 여기서 OQ, PQ 같이 할 수도 있고, PQ, PV 같이 할 수도 있는데, 최근에는 PQ와 PV 분리해서 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OQ와 PQ는 최근 경향 같이 해도 된다는 추세로 가고 있다. 그 정도이거든요. IQ, OQ도 같이 할 수 있다. 그런 경향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문서를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통합적으로 하셔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문서 번호 규정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알맹이랑 껍데기가 중요하다는 껍데기거든요. 문서 번호가 1.110 문서 번호 규정을 따르는데 변경됐어요. 2014년 7월 1일부로. 왜냐? 전에는 이랬거든요. 1010. 왜 그러냐면요. 전에는 이게 왼쪽 컬럼에 들어가는 거고, 두 번째 컬럼은 제형 코드라고 해서 내용고용제냐 주사제냐에 따라 이 번호가 1번이 내용고용제였거든요. 1번하고 1년 번호는 010. 저는 10번 단위로 커지게 했어요. 10번, 20번 이렇게. 그 다음 이 옆에 있는 건 개성번호. 이렇게 하는 단점이 뭐냐? 프로토콜과 리포트가 분리가 안 되고, 조금 상세한 내역들이 분리가 안 된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보완한 게 요겁니다. 왼쪽에는 무조건 다 이 목표가 아니라 URS 이 번호로 쭉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 이 두 번째 번호는 2는 여기 생산이라는 거고, 유틸리티 기술팀 분들은 다 공조 용수는 요거, 기타는 요거로 들어가거든요. 이 번호만 보셔도 1번이 1이면 공조네, 2, 1이면 일반 고용제구나.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정관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히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했는데. 그래서 이 번호가 요거고요. 요 세 개는 1년 번호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토콜은 P, 리포트는 R. 근데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저한테 요청하시면 제가 문서 번호 따드릴 거고요. 기본적으로 요 앞에만 바뀔 거고, 예를 들어 뭐 공조다, DH01이다 그러면 요 번호는 똑같이 갈 거예요. 앞에 거만 달라질 거예요. BQI, BQ 다 달라지고 이 번호는 똑같이 가고 이렇게 부여해드릴 거고요. 만약 기존에 신규 제정이면 이거를 따드릴 거고, 기존 번호면 협의하는 게 신규 번호를 적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전에 거 개선 번호 이렇게 돼 있으면 001로 하지 마시고 저한테 요청하시면 요 양식에 맞춰서 다시 번호를 부여해드리고, 그 대신 요 개선 번호는 001로 해서 해주시고, 아까 그 문서 맨 뒤에 개성 인력 있죠. 여기다가 000이 아니라 001을 하나 추가하면서 그 내용을 쓰는 거예요. 이건 신규 번호 체계를 적용했기 때문에 문서 번호가 요것에 요걸 바뀐, 또 개성 번호는 001 그렇게 해주시면 되거든요. 이게 이제 문서 번호 규정이 밸리데이션까지 다 포함이 된 거라 적격성이나 밸리데이션 담당자, 적격성은 저고 밸리데이션은 지금 새로 들어오신 허정대 약사님이거든요. 그분한테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적격성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변경이 있을 경우와 정기적인. 모든 거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변경이 있을 때와 정기적으로. 교정도 그렇고 예방정도도 그렇고 모든 것들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일단 변경이 생기면 당연히 변경관리를 이선희 과장님한테 그냥 사소한 변경, 그러니까 저희 변경관리 범위에 뭐 그냥 이걸 이렇게 옮기는 것도 다 변경관리거든요. 규정 개정하는 거 변경관리. 지금 변경관리가 실제로 안 하시면 이탈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변경관리가 아리까리 하면 그냥 전화하셔서 이거 변경관리인지 물어보시면 번호를 하나 따놓으시는 게 편할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변경관리에서 그 정도에 대한 영향성을 평가한 다음에 적격성 진행 유무를 결정하면서 본인이 이제 그냥 본인이 판단하지 마시고, 그러면 본인이 이제 아시면 어느 정도 의견을 주는 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영향성 있는지 본인 고민하실 필요 없고요. 변경관리 관리만 하시면 변경관리 회의라는 걸 진행하고요. 그럼 각 부서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모여서 의견을 주는 거예요. 생산관리는 생산관리 의견을 주고, 기술팀은 기술팀 의견을 주고, QA는 전체적인 의견을 드리고, QC는 시험적인 부분에서 의견을 드리기 때문에 종합적인 협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생기면 이게 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지 마시고 변경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정기적인 건 저희가 미리 약속을 하고 이런 주기에 따라 진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적격성 평가의 정기적인 건 이 세 가지거든요. 매핑, 2년에 2회. 그래서 올해 여름에 했으면 내년에는 겨울에 하는 거예요. 내년 겨울에 했으면 다음에는 여름. 그래서 이거의 단점이 뭐냐면 올해 여름하고 내년에 겨울하면 1년 한 3개월, 1년 6개월 정도 텀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냥 겨울에 한다면 내년 여름에 하면 한 8개월 정도밖에 안 돼서 어떨 땐 기간이 1년 늘어나고 1년 단축되는 경향이 있어서 보령제약 같은 경우는 그냥 1년에 2회씩 하더라고요. 근데 센서가 많지도 않고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 사항도 없기 때문에 어차피 다 자사에서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GMP들은 기본적으로 레귤레이션을 정하고 기본적으로 뭐뭐를 해야 된다라고 레귤레이션이 돼 있으면 그건 필수적으로 해서 해야지만이 법적인 그 페널티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 외에 뭐뭐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영어회 같은 경우에는 뭐 어드커트, 적절한, 뭐 적당한 그런 용어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들은 자사에서 판단해서 필요한지 안 한지를 판단한 다음에 적용하면 되는 거라 이런 적격성 주기도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해서 어떤 주기를 설정한다라는 건 본인들이 그 관리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기본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목적이 다 그거. 항상 동일하면 이상이 없으면 증명한다. 그 이상이 없으면 증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기적으로 얼마만에 한 번씩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멸균 설비는 중요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한다. 그렇게 하는 거고, 분석은 좀 달라요. 규정이 좀 달라서 QC에서는 그냥 어차피 업체에서 다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냥 하는 것 같아요, 정기적으로. 물론 정기적으로 하는 게 가장 좋죠. 근데 비용적인 문제나 인원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GMP가 QCD라고 해서 코스트가 최대한 적으면서 양질의 품질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GMP가 쉬운 영역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멸균 설비 외에 설비에 대한 적기적 평가는 예방정비 CC로 가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장익수사원이 교정 주기를 정하는 게 있거든요. 위험도 부위에 따라. 그거에 따라서 보시면 의약품과 직접 접촉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이런 표가 있거든요. 로우하이, 크리티컬 메이저. 이거에 따라 교정 주기를 정했듯이 그걸 통해서 저희 예방정비를 하는 설비와 안 하는 설비로 분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예방정비를 하는 것으로 제 적격성에 대한 거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7월 1일부로 그 의약품 가이던스가 고시가 발의가 됐는데요. 그 전에는 뭐 CHMP 해서서 4나 5 해서서를 보셨고 그 다음에 별표 2로 넘어갔잖아요. 의약품에 관한 규정이. 근데 그게 다시 가이던스로 넘어오면서 이 고시가 바뀌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그게 요거거든요. 아마 읽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뭐, 원료 같은 경우는 원료가 입고되면 전수검사를 진행한다고, 그런 세부적인 절차에 대해서 저희가 다 검토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뭐 안정성 같은 경우, 시판 안정성이 적용된 픽스가 갈 때는 저희가 의약품 가이던스가 고시가 된 거고요. 거기서 이제 보시면 적격성 부분에, 보면, 이거 읽을 필요가 없어서 음영처리 해보고 안 보입니다. 변경 관리가 발생하면 좀 전에 요거 있죠. 그 변경 정지적. 항상 이 두 가지로 나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변경 관리가 생기면 위험 구성을 포함하여 시설, 시스템, 설비의 변경이 제품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해야 된다. 그래서 제적격성 평가와 필요 여부의 정도를 결정하게 되죠. 위험 분석을 포함하여 말을 되게 쉽게 썼잖아요. 그러니까 위험 분석을 통하여 제품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해야 된다. 지금 그 시약처에서 하고 있는 게 기본적으로 그 아래에 리스크 분석을 해서 이 제품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평가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래에 대한 개념을 갖고 가는 후 이거에 대한 인력이 요구되는 게 현재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아래에 대한 그 경험이나 경력이 있으면 다른 회사 갈 수 있는 경쟁 생각이 좀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관심을 가지시고 본인의 영역이 들어오면 하나의 사례를 작성하시거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규정은 여기 5.570이거든요. QRM. 보시면 되게 자세히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따 보실 건데요. 하여튼 현재 GMP 추세를 보시면서 본인이 뭐에 집중하면 좋겠다, 뭐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관심을 가지시면 본인 맨날 똑같은 일만 하시잖아요. 실무자들은. 근데 조금은 좀 더 재미를 갖고 GMP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제 밸리데이션은 주기적으로 평가한다. 유의한 변경이 없었던 경우에는 어떤 검토에 대한 것으로 재배를 가름한다. 그래서 약간 검토한 RA가 분석 하나 필요한 것 같아요. 재배를 대신. 현재는 명확한 몇 년마다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자세하게 산정한다. 우리는 이렇게 정했다. 설비는 예방정비로 가름한다. 그래서 예방정비가 현재 두 가지로 하는데, 다이렉트로 하는 것과 인다이렉트로 하는 거에서, 다이렉트는 그 설비 앞에 보시면 예방정비 점검표에서 이렇게 차기 점검을 이렇게 지금 이렇게 쓰고 있어요. 아마 용수 같은 경우에는 송상호 과장이 설비들을 각 기사들이 하는데, 그 기본적인 예방정비의 규정은 규정 뒤에 어펜디스로 깔려있고, 세부적인 건 각 설비의 SOP 뒤에 별처럼 깔렸거든요. 근데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각 업무에 그 마스터가 있어야 되는데, 교정하면 장익수사원이 1년치 마스터 플랜 짠 다음에 관리를 하고, QC 같은 경우에는 저 김동훈 대리가 본인의 주 업무이기 때문에 그걸 관리하고, 예방정비는 총 집합하는 게 정태일 과장님인데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냥 각 설비별 쭉 뿌리긴 했는데 잘 되고 있지 않은 그것도 기간 지나면서 많이 있더라고요. 적격성 평가 하나를 보시면 일단은 층별로 나눴어요. 잘 아시겠지만 본관 1층은 일반적으로 있고, 2층은 세판 노용제, 주사제, 물피어, QC, QA, 유틸리티 이렇게. 그래서 시를 보시면 일단 무슨 바꿨거든. 지금 도면을 보시면 쭉 1층 도면을 쫙 보시면은 보면 이제 총통별로 되어 있는데, 실별로 필요한 설비들이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수가락시 1이면 이런 설비들이 있어요. 이 설비에 대한 캐파나 모델은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적격성이 되게 필요한지 유무에 따라서 NA 처리나 해야 되고, 관련된 IQ 이런 마스터 파일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각 실별로 있는 사람들과 적격성 담당자가 이 문서만 같이 매칭을 하면 누락되는 거 없고 추후 재개정할 때 관리가 편할 것 같아요. 이 순서는 지금 제조 방법 순서대로 썼거든요. 발입한 다음에 정립하고 혼합하고 타정하고 코팅하고 선별하고 포장하고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그 전에 정리를 해보는 거에서 코팅실에 설비가 안 들어가 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누락되는 걸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필요 없는 걸 이렇게 삭제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주로 이거 공유 드릴 때 보는 방법은 실별로 포함된 모든 설비가 들어있고, 제조 방법 순서도 이렇게 있고, 이 설비에 대해서 설비 코드, SOP 뭐 이거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삭제할 것 같고, 이 적격성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까지, 그리고 그 실물이 Q에 있는지 현장에 있는지 무선 창고에 있는지를 포함해서 쭉 보실 일이 있으면 와서 연락만 하셔도 되고 대여 가능한데 꼭 반납해 주셔야 돼요. 분실되는 경우가 좀 왕왕 있어서 그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유사한 설비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타정이라고 하면 이게 메이커가 다르면, 그리고 보실 때 서로 업체별 한 내용이나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참고하실 수 있으니까 쭉 요청하시면 연락 가능합니다. 이게 실별로 다 정리가 되어 있고, 약간 유틸리티는 좀 다른데, 유틸리티는 용수 크게, 그다음 공조, 그다음에 압축 공유 이렇게 분류가 되고, 그게 다
가장 중요한 거는 용축 공유도 압축 공유, 유틸리티 그거니까 요 관련해서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매핑은 이렇게 해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정리가 되면 보여드릴 텐데, 이제 이런 것들은 요거는 아마 관리일 것 같고, 이건 생산일 것 같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먼저 제가 보관되고 있거나 단제품, 완제품이 보관되고 있는 온도, 습도가 관리가 되고 있는 곳은 무조건 다 온도 매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주기에 따라서 이 실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각 주의는 정하고 공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신 양식대로 각 층별로 그 제조나 포장에 포함된 설비들이 요 숫자대로 있는 거고요. 현재 추가되고 있는 게 그 1년 보는 시스템,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게 제 생각에 좀 세금을 제대로 걷기 위해서 의약품이 어느 정도 풀리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1년 번호를 도입하면,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포장하는 모든 포장 단위마다 1년 번호가 부여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추가되는 모든 의약품의 1년 번호가 다 부여가 돼요. 그럼 그 마스터를, 파일을 시약처에 보낼 거예요. 그럼 시약처에 그 마스터만 들고 있으면 대용작이 판매한 모든 포장 단위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알비스가 100만 개가 판매가 됐다고 하면 한 개당 100원이면 100만 개 하면 1억이잖아요. 그래서 대용작이 판매한 총 매출액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세수를 걷기가 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 1년 번호 하는 것 같고, 1년 번호 때문에 투기 시스템을 저희가 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세파 주사제 쪽, 추적 바코드 쪽만 빼고는 아마 다 된 걸로 알고 있고, 물류 쪽만 아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왜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배경을 좀 아시면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좀 의욕을 갖고 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문서 검토 항목입니다. 이퀴먼트, 좀 전에 그 범위에서 이퀴먼트 이거 이렇게 나눴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규정에서 저희 자사 규정에서 나오고 있는데, 제조 설비에 대해서는 먼저 IQ, PQ에서는 IQ는 인스톨레이션이잖아요. 아까 FNDX 도면이 나오거든요. 도면과 비교해서 얘가 설비들이 제조된 의약품과 접촉할 때는 반응성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363인가 313인가 그 스테인리스 재질이 있잖아요. 그 재질이 맞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설치를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설비 재질 확인이 필요하고, OQ에서는 최악 조건에서 시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악 조건이라는 건 저희가 제기를 보면 뭐 타전기 도납 예약을 보면 뭐 10에서 25 PSI라고 하면 미니멈 값, 맥시멈 값에서 가동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타전기라고 하면 이 타전기에서 뭐 알비스랑 무사를 정장 찍는다고 하면 두 개의 제기를 봐가지고 두 개의 레인지가 다 포함이 되는 영역을 정한 다음에 미니멈 값과 맥시멈 값으로 OQ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제품이 추가가 되면 변경 관리를 하면서 이 설비, 이 제품에 대해서 그 범위가 전에 했던 OQ 범위 대비 늘어나는 작아졌냐에 따라 그 전에 했던 거 범위 안에 들면 따로 OQ 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면 이미 검증이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변경관을 타서 그 영향성을 평가한 다음에 할지 말지에 대해서 정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PQ는 OQ와 PQ의 차이는 다들 아시겠지만 OQ는 빈 상태에서 돌리는 거고 PQ는 실제 제품을 넣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PQ에서 만약 돈이 많이 원료가 비싸다고 하면 주성분할 때는 플라시보를 넣어서 하고 싶고, 대체물질이 플라시보거든요. 그래서 분말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원료가가 좀 비싸서 뭐 약간 물성이 비슷한 거, PD값이 좀 비슷한 거를 써서 PQ를 진행을 했었고요.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은 충전량이 0.4원 정도라고, RPM 이 보면 주사용 범위가 요거라고 하면 OQ는 아까 요거 머스트 요거 150과 200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 무게가 요게 들어가야 되니까 150,
200 여기 봤죠. 150에서 최소 최대, 200에서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이렇게 보셔야 돼요. 경우의 수가. 이러면 다 범위에 들어간 거고, PQ에서는 정상 조건에서의 시험. SOP 오고 있다네. 저도 180 RPM에서 요거 각각 하면 필요가 됩니다. 검토하실 때나 작성하실 때 기본적으로 시작 조건, 정상 조건, 설계 제작 요것만 머릿속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시하는 사람이 작성자가 뭘 해야 되는지 작성자 이름 넣으셔야 되고, 검토자는 요거가 들어가는지 보셔야 되고, 승인자도 똑같이 요거 검토하셔야 되고요. 유틸리티는 용수는 저장 용기, 배관 등의 진실, 설계, 규격, 이런 것들, 공급업체 조사, 매뉴얼, 세척 및 표면 안정화 보고서, 용접 관련 자료,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고요. OQ는 체약 조건, PQ는 주기는 미리 설정한 거거든요. 페이스 1, 페이스 2, 페이스 3. 그래서 요거에서 아실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번에 저희 여름 휴가하면서 스탑했잖아요. 그 이유가 이거였거든요. 페이스 1. 근데 저희가 2주 동안 FMP를 해야 되는데 법적인 제한으로 3일 정도까지만 압축할 수가 있어서 3일까지만 진행하고 5일 동안 그 미생물 시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스탑했던 게 이 사유예요. 페이스 1 하면 제조용수를 사용할 수 없고, 기본 2, 그 다음 휴가 끝난 다음에 요거 지금 하고 있거든요. 8월 둘째 주. 이때는 이제 사용하면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절의 영향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11개월 동안. 이거 다 더하시면 1년짜리. 그 용수에 대해서 변경사항이 생기면 1년 동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뭐 아로 탱크 하나 추가하고, EDI 뭐 하나 달고, 돈 탱크 좀 크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변경사항들 때문에 이걸 진행했던 거고요. 유틸리티는 H백은 똑같이 페이스 1은 5일 동안, 그 다음에 페이스 2는 연속 4주 1주 간격으로, 이번 주에 한 번, 그 다음 주 한 번, 4주, 그 다음에 2주 간격으로 2주마다 6번, 12주, 4주 간격으로 2번 해서 이거 다 더하면 6개월. 이거 동그라미인데. 예. 이때는 작업장 사용하면 안 되고, 그래서 공사 때 용수랑 공조를 같이 했어요. 공조 목표 3층에 저희가 공조 좀 변경을 했거든요. 저희 예멀전법 하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클린부스를 설치하면서 몇 개 건드렸어요. 차압 같은 거. 그것 때문에 작업장 사용 못하면서 페이스 1 들어가고요. 페이스 2는 6개월 동안 앞으로 진행할 것이고, 그 다음 페이스 3는 그냥 정기적인 거. 기술팀은 구입자 측정하실 거고, QC는 뭐 약화금, 비금, 표면분 이런 것들 해서 환경 모니터링 저희 4.000 그 환경 청정도 관리 규정에 따라 진행해서 1년치 모아서 APR로 작성해서 전체적인 환경 모니터링 결과를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머릿속에 두시면 됩니다. 매핑은 온도 습도가 평가 항목이고, 대상은 보관소 아까 40개 보셨죠. 자재, 원료, 자재, 완제품, 반제품, 안정성 샘플 보관소는 QA, 보관소 QA, 냉장고는 원료 같은 경우에, 유표 같은 경우에 냉장고가 있어서 그쪽 다 관리하셔야 되고요. 룸은 기본적으로 저희 그 시설 기준령 보면 선정 바닥벽의 표면에 매끄러워야 돼요. 균열이 없어야 돼요. 왜냐면 균열이 있으면 청소하다 보면 거기에 틈 사이로 이물이 들어가면 균이 발생돼서 미생물 오염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청소하기 쉽게 위해서 매끄러워야 되고, 구입자가 쌓이지 않고 쉽게 청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작업장에서는 이게 보통 스위치 끄는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기본적인 작업장을 설계할 때 함몰되는 구조로 해야 돼서, 그러니까 예를 저런 구조들은 먼지가 위에 쌓이잖아요. 그러면 주기적으로 청소하는 그 소프트웨어로 관리하지 않으면 저기 먼지가 쌓이면 결국 이물 먼지 위에 미생물들이 있어서 다 번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청정부에서는 저희가 A, B, C에 따라 구입자를 관리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자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구입처를 쌓이지 않는 구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기술팀에서 이런 작업장 설계나 이런 거 할 때 요거를 머릿속에 두시고 그렇게 뭐 스위치가 나와 있다거나 아니면 뭐 매끄럽지 않다거나 이런 것들은 지적을 하시면서 보완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요게 이제 예전에 그 해설서 사계정판에 기본적으로 점검에 대한 항목들에서 권고를 하는 거였고요. 그 해설서 내면서 빠졌거든요. 빠진다는 의미는 그대로 할 필요 없다. 너희가 생각할 때 필요한 것들을 해라 그런 거거든요. 이거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뭐 OQ, PQ 시험 항목이거든요. 이건 PV죠. 그래서 OQA 같은 경우에는 그 혼합기는 회전 속도 보시면 되고, 하전기는 압력, 이압 혼합 보시면 되고, 코팅기는 온도, 풍량, 회전 속도, 압력. 그 정도 보시면 되고. 피크할 때는 이런 것들. 요거를 참고하시면서 목표 PQ 작성하실 때 이 항목들이 들어가 있는지 이 항목들이 들어가 있는지 작성 검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별표 13 의약품 가이던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기본적으로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 설비 공정에 대해서 유의한 변경은 검증되어야 된다. 그래서 배일비생 범위와 정도를 결정하기 위해 위험평가 접근법을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RA를 도입하라고 원칙을 넣어놨고요. 계획은 문서화해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계획서랑 그 다음에 보고서를 작성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포함되는 것들은 설계 적격성, 설치 적격성, 운전 적격성, 성능 적격성인데 포함되는 게 이거거든요. 이거 도면, 설계 배관, 설계 이거. 그러니까 설계 도면이랑 규격 문서랑 검토하실 때 기술팀에 처음에 들어오면 설계된 배관이나 서비스 장치 설치 상태가 최초 유효한 설계 도면 규격 문서랑 일치하는지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공급체 운전 및 사용 설명서와 유지관리 요건 수집 및 대조조사, 교정 요건, 구성 물품 확인, 여기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운전은 계속 나오는 거죠. 체약 조건, 상한, 하한, 그게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 뭐 압축 공기가 새로 들어왔다 그럼 변경 관리를 하시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변경 관리에서 계획에서 검토되어야 되는 게 적격성도 있지만 교정, 운전 및 세척 절차, SOP, SCP가 있어야 되고, 작업원 훈련, 교육이 돼 있어야 되고, 예방적 유지가 예방 정비에 대한 규정이 설립이 되어야 됩니다. 요게 돼야지만 변경 관리 결과 보고서 쓰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변경된 뭐뭐 챙겨야 된다는 걸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넣으시면 편할 것 같고요. 성능 적격성 평가는 공정 시스템 및 설비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제조 물질, 적합한 대체 물질, 모의 제품을 사용하는 건 시험이다. 좀 전에 보신 거랑 똑같아요. 반복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 규정에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저희 규정이 똑같게 보실 때 다 포함하고 있다. 저희가 의약품 가이던스나 이런 모든 것들을 저희 규정에 포함되고 있으니까 네, 저희 규정만 잘 준수하셔도 법적인 것들은 다 준수가 된다고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계속 나왔던 요 RA에 관련된 거거든요. RA는 기본적인 걸 보시면 중요 변수를 평가하고 특성을 파악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설비 또는 공정의 기능성 부분을 중심으로 여러 단계를 나누고 각 단계를 과거의 경험과 지식에 근거해서 중요한 사항을 초래하시는 부분을 결정하는 거예요. 모든 단계를 쭉 나열한 다음에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중요한 사항이 초래될 가능성이 파악이 되면 그에 따라 위험 요소를 평가한 다음에 그 원인을 조사해서 그 발생 확률과 파악폭을 분석한 다음 대체 방안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험 요소를 줄여나가는 거죠. 이게 이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머릿속에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처음에 이제 그 위험 아래를 해야 되는 게 나오면 아래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하고 리스크 컨트롤을 한 다음에 리스크 리뷰를 하면 됩니다. 이게 크게 세 단계인데 리스크 어세스먼트는 먼저 아이덴티피케이션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위험에 대한 좀 전에 그 나열한다는 거죠. 이게 정의를 내리는 거고 분석을 해요. 분석을 한 다음에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해서 요거거든요. 평가를 해가지고 정의를 내리는 건데 그 방법은 PC보험 같은 거로 해서 옛날에 식스 시그마 하실 때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원인 하나를 치면 여기서 그 원인에 대한 이런 가지 생선의 뼈처럼 이렇게 하면서 모든 원인들을 나열하는 식으로 가서 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위험에 대한 이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종류를 쫙 나열해서 플로우 차트를 그린 다음에 분석을 하는 거예요. 분석을 한 다음에 평가를 하시고 좀 전에 항목 있었죠. 위험성, 세이브리티, 발생 가능성, 그 다음에 검출 가능성, SOD를 해가지고 점수를 매긴 다음에 그 점수를 곱해요. 그래서 리스판스, 반응도를 한 다음에 그 반응도가 24점을 넘어가면 이렇게 가가지고 리덕션을 해요. 왜냐면 위험 요소를 줄여야 되니까. 그 레듀스를 한 다음 카파를 타서 카파라는 시정 조치잖아요. 시정 조치를 한 다음에 감소를 시켜서 SOD에 다시 해서 24를 넘으면 안 넘으면 ES가 넘어가 리뷰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죠. 간단한데 다시 여기로 가가지고 쭉 나열한 다음에 분석을 하고 이밸류에이션은 그 SOD 계산을 해가지고 내가 24점을 넘어가면 리덕션을 한 다음에 리덕션을 해서 다시 돌리고 24점 이하면 업셋하면서 받아들여서 우리가 위험을 감수하고 어느 정도 조치를 취한 다음에 그거가 리절트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 리뷰는 주기적으로 1년마다 아니면 6개월마다 그걸 다시 돌려보면서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한번 리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QR이거든요. 퀄리티 리스크. 이거 기본적인 건 우리가 정한 게 아니라 그 ICH 가이드라인 보시면 여기 Q9 요거에 나와요. 이거 보시면 여기 어디냐면 요거 아마 EMPI인가? GMPI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요거 들어가시면 이제 여기 다 번역이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지금 저희 픽스니까 EUGMP로 가이드를 요거거든요. 좀 보시면 쭉 보다 보면 다 나와 있고 지금 우리가 이제 주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가장 중요한 건 퀄리티 매뉴얼인데 저희 대웅장 성남공장은 어느 수준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희 회사는 지금 KGMP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안 되겠다. 일단은 저희 픽스 가이드과는 기본적으로 EUGMP 수준을 픽스 규정을 따라가는 게 맞고 수출품에 대해서는 그 수출 국가의 GMP를 따르기 때문에 세파 주사되는 그 중국 차이나 GMP를 따라가는 거고 기본적으로 성능도에 관련된 거는 NX1, EUGMP 이걸 따라가거든요. 근데 이게 왜냐면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걔네 미국은 뭐 0.5랑 5 마이크로미터의 단위가 피트 세제곱을 쓰는데 미국은 미트 세제곱을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을 어느 걸 끌고 들어가는 건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규정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단순히 이건 이제 그 단위 환산만 하면 그 FDA 규정이랑 똑같긴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거 그것들 다 여기 있다. 하나하나씩 클릭해 보시면 시간 아시겠죠? 하나씩 이거 다행히 이게 한글로 번역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보시기 편할 거예요. 안 그러면은 요거 하나씩 다 치셔야 되거든요. 요 CFR은 요거 다 영어고 이거
이런 것들이 레귤레이션이 다 있는데 다 영어로 보셔야 되니까 힘드실 것 같아서 여기에 이분이 아마 한글로 다 했는데 읽다 보면은 잘리기 있을 거예요. 돈 주고 읽으라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있으면 연락하시면 제가 갖고 있으면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이게 이제 Q9에 나와 있다. 그리고 이 규정도 규정에서 그냥 그대로 저희 규정에서 끌고 들어와 있다. 이거 똑같죠? 항상 이런 걸 쓸 때는 추천을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쪽이 의사소통이거든요. 위험에 대한 인식은 각 이해 당사자가 서로 다르고 실제 평가 관리 규정에서 이해하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여러 부서가 협업하는 게 필수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RA를 할 때는 좀 많이 바쁘시겠지만 생산부서 기술팀, QA, QC가 모여서 그 사항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뒤에 사례를 보시면서 왜 본인들이 어떤 부분에 의견을 주고 어떤 부분에 좀 관여를 해야 되는지 좀 간접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리스크 분석한 예시를 보시면 좀 전에 요거 제품의 영향성을 PL 하이, 미디움, 로우 점수를 이렇게 매기고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점수를 매겨서 곱하는 거죠. 점수를 매긴 다음에 이거는 좀 전에 이제 RC 위험 등급 요거 해가지고 결과 나온 거가 요거 RC로 가고 발견 가능성 DL에 들어가서 곱한 다음에 여기로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오퍼레이팅 패널이면 기본적으로 좀 전에 요 아이덴티피케이션 PC번 써가지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나를 다 하는 거예요. 피드 컨트롤러에서 기본적으로 오토 버튼 누르시 자동 운전이 되지 않는다, 핸들 버튼 누르시 자동 운전이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리스크 시나리오를 쭉 쓴 다음에 그에 대한 효과를 쓰는 거예요. 피드를 자동 운전할 수 없다, 안전사고 위험이 노출이 된다, 제품의 오염이 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건 제품 오염이겠죠. 근데 요즘엔 추세는 좀 사람에 대한 안전에 대한 위험성도 고려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클리브스 같은 경우에도 바이오 해석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더러운 균들이 밖에 나오지 않고 안으로 돌아서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작업하시면 또 기본적으로 본인의 건강에 위험이 된다는 것은 상부를 보고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전에 요거 PL, LL, RC, DL이 다 여기 있죠. 곱해서 최종적으로 점수를 매긴 다음에 얘가 요 미디움이냐, 로우냐, 하이냐에 따라 조치를 취한, 로우면 액션 안 취할 거고 하이면 오케이에서 난 보겠다 이 항목 보겠다. 그래서 오케이 항목을 이걸 누르는 거예요. 오케이 오토 버튼을 누른다, 뭐 안 누른다, 눌러본다, 안 눌러본다 이런 식으로 좀 조치를 취해보면서 이 영향성이 위험성이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프로토콜 전단 계획서 단계에서 RA가 들어가야 된다는 이 말씀이고요. 그 다음 세트 패널에서는 이런 겁니다. 세이프티 매니지 안전관리에서는 이런 것들의 항목을 쭉 나열한 다음에 계산을 해가지고 목표 항목을 넣지 말지를 결정하시고, 좀 전에 보신 거는 타사였고요. 저희 자사는 조금 달라요. 똑같아요. 개본 요거는 똑같아요. 보시면 발생 가능성, 심각도에 따라 점수를 5개로 나누고 5개로 나누죠. 점수를 가로축, 세로축 곱하면 돼요. 근데 여기 아마 교정에도 있을 거예요. 장애소장 눈의 선함이 아마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표들 QC도 동일하거든요. 요거에 따라서 레벨 1, 2, 3를 나오게 한 다음에 요거가 여기 세로축으로 들어가고 좀 전에 말씀드린 발견 가능성이 들어가는 점수를 매겨서 하이, 미디움, 로우로 점수를 매기는 거죠. 이렇게 24점을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 넘으면 이건 감소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고 안 넘으면 2분만 하고 끝낸다. 그래서 저희가 적용했던 사례는
이선미님이 만들었던 건데 저희 오토클레이브 멸균 조건에 대해서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케이스 1, 2 나눈 이유는 변경 관리를 아까 변경 관리를 한다고 하면 별도의 RA 문서로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RA 문서는 기본적으로 5.570 요거거든요. 5.570에 기본적으로 별점 1, 2 양식이 있어요. 요거를 쓰시면 돼요. 항목이 다 나와있거든요. 요거를 쓰실 거냐 아니면 프로토콜에 넣을 거냐. 어차피 내용이나 그런 건 다 똑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알맹이와 껍데기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껍데기거든요. 별도의 RA 문서 할 거냐 아니면 프로토콜에 넣을 거냐 그 차이.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 결국 중요한 거는 둘 다 내용이 중요한 건데 똑같이 오토크룹에 대해서 어떤 실패 형태가 있고 어떤 위험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점수를 매기고 발생 가능성 매긴 다음에 이걸 두 개 곱해서 레벨을 매긴 다음에 검출률을 따져서 이 둘을 곱해서 리스판스를 해서 점수 매긴다. 그 다음에 24점 미만이면 요거를 해서 현재 조건을 유지한다. 이거거든요. 요거는 저희가 PV 형태에서 적용했던 거예요. 리스크 아이덴티피케이션. 나이라는 거는 쭉 공정별로 나누고 실패 형태 나눈 다음에 중요 공정인지 아닌지를 분류해서 중요 공정인 것들만 리스크 분석을 했어요. 심각도 SPRD 해서 리스판스 점수 매긴 다음에 24점 넘지 않은 것들은 이런 관리 기준에 따라서 관리하겠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양을 말씀드려서 어떻게 이해가 다 되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이 교육 취지가 토의하는 형태라 제가 한 말씀 드리면 기술팀이나 행정부서에서 어떤 의견을 내고 했어야 되는데 좀 지루할 수도 있는 교육이었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좀 감사드립니다. 질문 있으시면 간단히 해주시거나 관련된 자료는 손회장님의 아마 그 플레이스에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고 각 규정들 아까 말씀드린 규정들은 다 부서에 규정들이 복구되어 있으니까 시간 분석을 보시고 오늘 연관되어 있는 것들을 보시면서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변경 관리인데 조그만 변화도 변경 관리를 해야 된다고 마치겠습니다.